야, 이 대질려나.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방 간다. 문 열어. 쾅, 쾅, 쾅. 경기도 화성시 동탄 호수공원. 주말 저녁에 평화롭던 공기가 단말마 같은 고함에 찢겨나갔다. 호수 위를 떠다니던 문보트의 낭만적인 불빛도 산책로를 따라 흐르던 감미로운 버스킹 노랫소리도 순식간에 묻혀버렸다.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아빠 손을 잡고 걷던 꼬마 아이가 기겁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레이크 고모 상가 앞 광장,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그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있었다. 아, 여보, 제발. 사람들이 보잖아. 여보라고 해. 너 같은 건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생활비 아껴 쓰라고 했어. 안 했어? 그 돈으로 뭐 했어? 딴 놈 만나서 히덕거리고 다녔냐? 남자는 짐승이었다. 짧게 친 스포츠 머리에 다부진 체격,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폼이 영락없이 눈이 뒤집힌 미친 개였다. 그가 바로 인근 육군 제51보병사단 소속 상사 박태성이었다. 부대에서는 책임감 강한 행보관으로 불리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폭력에 중독된 가해자일 뿐이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내 이수진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터진 입술에서 흐른 피가 하얀 블라우스 깃을 붉게 적시고 있었다. 옆에는 5살배기 딸이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아빠 하지 마. 엄마 때리지 마.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박태성은 가차 없었다. 저리 안 꺼져? 이 쇠끼가 누굴 닮아서 징징 짜. 퍽. 박태성이 발길질로 아이를 밀쳐냈다.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다. 어머, 어떡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경찰 좀 불러봐요. 신고해요, 빨리. 주변을 둘러싼 시민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박태성의 눈빛이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덩치가 주는 위압감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흉기라도 꺼내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때였다. 군중의 틈바구니 사이로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 무릎이 늘어난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여자였다. 한 손에는 방금 편의점에서 샀는지 캔맥주가 들려 있었고 발에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강지윤 소위. 일주일 만에 나온 꿀 같은 휴가였다. 오랜만에 고향인 동탄에 내려와 호수공원 야경이나 보며 맥주 한 캔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평온한 휴식 시간에 재수 없는 불청객이 끼어든 것이다. 지우는 캔맥주를 꿀꺽 들이켰다. 탄산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짜릿함을 주었지만 눈앞의 광경을 보자 속이 더부룩해졌다. 아, 진짜. 조용히 좀 살자, 제발. 지윤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직업병일까? 그녀의 눈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남자의 신장 175, 체중 80 중반. 근육질이지만 무게중심이 흥분 탓에 붕 떠 있다. 오른손잡이. 아킬레스건을 노리기 딱 좋은 각도. 박태성이 다시 아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지윤이 슬리퍼를 끄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그들 사이로 불쑥 끼어들었다.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듯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박태성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았다. 비켜. 뭐야 이건? 박태성이 짜증 섞인 고함을 지르며 지윤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 짧은 찰나. 지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걸려들었어. 지윤의 몸이 유령처럼 흐물거리더니
박태성이 미는 힘을 역이용해 중심을 잃은 척 비틀거렸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뱀처럼 바닥을 훑으며 박태성의 정강이 안쪽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발걸기가 아니었다. 크라브마가와 주짓수가 혼합된 상대의 관절을 가장 효율적으로 박살내는 살인 기술이었다. 딱! 건조한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끄아악! 호수공원이 떠나가라 비명이 터졌다. 박태성의 거구 바닥으로 쿵 하고 처박혔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다. 내 다리. 으악. 내 다리.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조차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저 술 취한 여자가 지나가다 부딪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우는 바닥에 엎어진 채 짐짓 놀란 연기를 펼쳤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을 보느라 앞을 못 봐서. 괜찮으세요? 아저씨?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쓰러진 박태성의 오른쪽 정강이는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정강이 뼈인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나갔을 것이다. 전치 8주, 아니 재활까지 생각하면 12주는 좋게 나올 견적이었다. 이 미친년이. 야, 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으악. 박태성은 고통 속에서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119 부를게요. 지우는 호들갑을 떨며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가 누른 것은 119가 아니라 녹음 버튼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쓰러진 박태성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군복 입은 놈이 여자랑 애를 패? 박태성의 눈이 확 커졌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뭐야? 이 여자 방금 뭐라고? 하지만 다시 말을 걸기도 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찰 왔어요. 여기에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화성동 탄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인파를 뚫고 들어왔다. 경찰관 2명이 급히 차에서 내렸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 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박태성은 기다렸다는 듯 삿대질을 해댔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날 폭행했어요. 멀쩡히 가는데 와서 다리를 걸었다니까요. 아, 죽겠네. 뼈가 부러진 것 같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방금 전까지 처자식을 죽일 듯 패던 인간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기가 찼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불쌍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후드티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어깨를 움츠렸다. 아니에요, 형사님. 제가 폰을 보다가 실수로 부딪혔는데 아저씨가 너무 세게 넘어지셔서.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태성의 아내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지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이 낯선 여자가 남편의 다리를 걸 때 보았던 그 매서운 눈빛을 수진은 보았다. 실수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나를 구해준 것이다. 저기요, 경찰관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태성이 눈을 부라리며 아내를 노려보았다. 이 뻥끗하면 죽여버린다. 무언의 협박. 수진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곁에서 울고 있는 딸아이를 보자 용기가 생겼다. 제 남편이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 거예요. 이 학생은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고요. 뭐? 야, 이수진. 너 미쳤어? 내가 맞았다고. 전현이 내 다리를 찼단 말이야. 박태성이 악을 썼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이미 싸늘했다. 남자의 폭력적인 언행, 아내의 상처투성이 얼굴,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
누가 봐도 가정폭력 현장이었다. 게다가 가냘퍼 보이는 후드티 차림의 여자가 건장한 남자의 다리를 걷어차 부러뜨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구급차 오고 있으니까요. 아니,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전현 저거 보통이 아니라니까? 일부러 그랬다고. 박태성은 억울함에 땅을 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구경꾼들은 혀를 찼다. 쯧쯧, 사람이 아주 못돼 먹었네. 자기 마누라 때리다가 천벌 받은 거지 뭐. 술곱게 처먹지 에잉. 잠시 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박태성을 들것에 실었다. 그는 실려가는 내내 지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 딱 기다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콩밥 먹일 거라고. 내 합의금 준비나 해놔라. 지훈은 구급차 문이 닫힐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쩔쩔매는 척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한림대병원 쪽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공원에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경찰관이 수진에게 다가가 피해자 진술과 병원 동행을 권유하고 있었다. 지우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옷소매를 잡았다. 수진이었다. 저기, 감사합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심이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닦아요. 피나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저 구해주려고. 아니요. 실수였어요. 전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입니다.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돌아섰다.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다. 저 여자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지우는 다시 벤치에 앉아 미지근해진 맥주 캔을 들었다. 호수공원의 분수쇼가 시작되려는지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휴가 첫날부터 스펙터클하네. 그녀는 박태성이 실려간 방향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전치 8주라. 뼈 붙으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 그동안 저 인간 뒷조사나 좀 해볼까? 지훈의 머릿속에 아까 박태성이 넘어지면서 살짝 보였던 오른쪽 팔뚝의 문신과 반팔 티셔츠 밖으로 드러난 군인 특유의 탄 자국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놈이 아까 내뱉었던 생활비, 감방 운운하던 말들. 단순한 가정폭력범의 냄새가 아니었다. 썩은 내가 났다. 아주 지독한 비리의 냄새가. 그녀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707 정보과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단결. 과장님 접니다. 네, 휴가 중 맞습니다. 근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51사단 쪽에 아는 헌병 있으시죠? 네, 신원 조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박태성, 계급은 상사. 관상이 아주 범죄형이라서요. 지우는 전화를 끊으며 남은 맥주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달콤한 휴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9층 정형외과 병동. 이곳 6인실 중 창가 쪽 명당 자리는 며칠 전부터 황제 병실로 불리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태성 상사였다. 아, 간호사. 여기 진통제 좀 더 놔줘요. 아파 죽겠다고. 병실이 떠나가라 고함이 울렸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환자분, 진통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더 투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과다 투여하면 부작용. 야,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이딴 식으로 대우해. 내가 누군지 알아? 군인이야, 군인. 나라 지키다 다친 사람한테 이래도 돼? 나라를 지키다 다친 게 아니라 마누라 패려다 지나가는 여자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주제에 박태성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커튼을 쳤지만 박태성은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떠들었다. 아니, 이놈의 병원은 서비스가 왜 이따위야? 보호자는 어디 갔어? 야, 이수진. 물 떠오라니까 어디서 농땡이야.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쪽잠을 자고 있던 수진이 화들짝 놀라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멍 자국이 선명했고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였지만 박태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너 지금 남편이 아파 죽겠는데 처자빠져 자냐? 정신 안 차려? 미안해. 잠깐 졸아서. 물. 시원한 걸로 가져오라고 했잖아. 이건 미지근하잖아. A씨. 박태성이 수진이 건넨 물컵을 손으로 쳐냈다. 플라스틱 컵이 바닥에 나뒹굴며 물이 튀었다. 수진은 황급히 바닥을 닦았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박태성은 오히려 눈을 부라렸다. 뭘 봐요? 남의 가정사에 관심 끄시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박태성의 눈이 번들거렸다. 오호라. 이제야 오셨네. 우리 가해자 아가씨. 지우는 짐짓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떻긴 뭐가 어때? 다리가 아작이 났는데. 너 때문에 내가 군 생활도 못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박태성은 침대를 탕탕 치며 위협했다. 지우는 침대 옆 보조 의자에 다소곳이 앉으며 눈치를 살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은 어떻게든. 보상? 흐흥. 너 돈 좀 있냐? 꼴을 보아하니 백수 같은데. 합의금 5천. 아니,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딱 1억 맞춰와. 안 그럼 넌 바로 빨간 줄 긋는 거야. 1억.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전치 8주 폭행 사건 합의금으로 1억을 부르는 건 그냥 뜯어먹겠다는 신보였다. 1억이요? 저기, 제가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이 없어서. 없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던가. 박태성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 지훈의 가슴과 허벅지에 머물렀다. 아가씨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술이라도 따르면 금방 벌겠네. 아니면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봉사를 좀 하던지. 응? 옆에 서 있던 수진이 경악하며 남편을 쳐다봤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넌 닥쳐. 어디서 끼어들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남은 왼쪽 다리마저 분질러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증거를 모아야 할 때였다. 그녀의 후드티 주머니 속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저기 선생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런 말씀은. 지나쳐? 야, 내 다리가 부러졌어. 내가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니까 까라면 까는 거짓말이 많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51사단. 박태성 상사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헌병대에서 너 바로 끌고 갈 수도 있어. 지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빙고. 협박, 성희롱, 권력 남용과시. 아주 술술 부는구나. 아, 군인이셨군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기어. 내일 모레까지 합의금 가져오던지 아니면 내 말대로 성의를 보이던지 해. 안 그러면 너 진짜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 박태성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렸다. 지우는 겁먹은 척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훈이 병실을 나가려 하자 수진이 따라 나왔다. 복도 끝 자판기 앞까지 온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기요.
정말 죄송해요. 제 남편이 원래 저래요. 합의금 1억은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사모님. 지훈이 수진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병실 안에서의 주눅든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 1억 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저 인간 설득할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이혼하고 싶으시죠? 저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탈출하고 싶으시잖아요.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가짜 로고가 박힌 지훈의 지인인 변호사 명함이었다.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인간 다리 하나 부러진 걸로 끝날 놈 아니에요. 아주 박살을 내줘야죠. 지우는 싱긋 웃으며 자판기에서 캔 커피 하나를 뽑아 수진의 손에 쥐어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수진은 멍하니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캔 커피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2시. 박태성의 병실이 시끌벅적해졌다. 51사단 마크가 박힌 군복을 입은 병사 셋이 두유 세트와 과자 상자를 들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전승. 행보관님 쾌차하십시오. 병사들이 우렁차게 격려하자 박태성은 세상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제 지훈과 수진에게 보였던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이구 우리 김병장 이 상병 왔냐?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너희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행보관님 안 계시니까 부대가 안 돌아갑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장이 아부 섞인 멘트를 날렸다. 박태성은 흐뭇한 표정으로 깁스한 다리를 두드렸다. 내가 없는 동안 별일 없지? 중대장님이 뭐 별 말씀 안 하시고. 네. 그냥 빨리 복귀하라고만 하십니다. 아, 그리고 보급관님이 창고 정리 관련해서 여쭤보시던데. 순간 박태성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은근슬쩍 병사들에게 손짓했다. 야, 여기 덥다. 휴게실 가서 바람이나 좀 쐬자. 김병장 휠체어 좀 밀어라. 박태성은 병사들을 데리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박태성은 김병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야, 창고 정리라니. 정확히 뭐래? 지난번에 쌀이랑 부식 들어온 거 수량 체크 다시 하신다고. 장부가 안 맞는다고 하시던데요. 박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사실 그는 부대 부식비와 식자재를 빼돌려 인근 식당의 헐값에 넘기고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쓰고 있었다. 장부를 조작해놨지만 꼼꼼한 보급관이 의심을 시작한 것이다. 김병장, 너 내 라인인 거 알지? 네. 아, 예. 당연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 밤 복귀하면 행정반 PC 들어가서 내 아이디로 접속해. 그리고 엑셀 파일 하나 삭제해라. 2025부 식수불 대장 최종 이거야. 그리고 백업 파일도 싹 다 지워. 알았어? 김 병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 및 증거 인멸이었다. 행보관님, 그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걸리면 영창인데. 새끼가 말이 많네. 야, 안 걸려. 그냥 실수로 지웠다고 하면 돼. 내가 다 커버 쳐준다니까? 너 휴가 가고 싶다며. 이번에 내가 대대장님한테 말해서 포상 휴가증 찔러줄게. 어때? 당근과 채찍. 박태성의 주특기였다. 김병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말년 휴가를 앞두고 포상 하나가 아쉬운 시점이었다. 게다가 행보관의 눈밖에 나면 남은 군 생활이 꼬일 게 뻔했다. 아,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김병장이야. 아, 그리고
내가 말한 그거 가져왔냐? 김 병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건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를 꺼내 건넸다. 이거 애들한테 거둔 겁니다. 황 1병이랑 최 2병이 돈 없다고 버티는 거 겨우 뜯어냈습니다. 자식들 빠져가지고. 야, 내가 너희 편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정도 성의도 못 보여. 알았어. 고생했다. 박태성은 돈 봉투를 챙겨 환자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병사들을 상대로 한갈취. 소원 수리함을 조작해주고 보직을 편한 곳으로 빼주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행위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옥상 정원 화단 뒤편 벤치에 누워 신문을 덮고 자는 척하던 한 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깁스를 하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환자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는 녹음 모드로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녀는 어제 수진과 헤어진 뒤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다리 골절 진단서를 끊어 나이롱 환자로 위장 입원한 것이다. 그것도 박태성이 자주 가는 옥상 정원 동선을 파악해서 매복하고 있었다. 부식 횡령의 병사들 갈취, 증거 인멸 교사까지. 가지가지 하는구나. 지우는 신문 아래서 입꼬리를 올렸다. 이 정도면 군사법원은 프리패스였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으려면 더 결정적인 한방, 즉 외부와의 커넥션을 잡아야 했다. 식자재를 빼돌린 식당 업주와의 거래 내역. 그게 필요했다. 병사들이 돌아가고 박태성이 휠체어를 끌고 내려가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어우 허리야. 짬밥 먹은 놈들이라 그런지 눈치는 더럽게 없네. 그녀는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증거 2호 옥상 밀담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타깃 51사단 행정반 PC 접속 예정. 김병장. 로그 기록 확보 바람. 707강 중사. 답장은 10초 만에 왔다. 라저. 국방부 조사본부 사이버팀 협조 완료. 실시간 모니터링 중.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물은 이미 던져졌다. 물고기가 제 발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었다. 그날 밤 11시. 병동의 불이 모두 꺼지고 정적이 찾아왔다. 박태성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간이 침대에서 자던 수지는 잠시 화장실을 가러 자리를 비웠다.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병실은 602호, 박태성의 병실인 605호와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CCTV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목표는 박태성의 휴대전화였다. 낮에 김 병장과의 대화에서 식당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병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타이밍을 쟀다. 수진이 다시 잠들 때까지 10분. 그리고 간호사 순회 시간까지 20분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605호 문을 살짝 열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서는 코 꼴는 소리와 환자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어둠에 익숙한 지훈의 눈이 박태성의 침두를 향했다. 협탁 위에 충전 중인 스마트폰이 보였다. 패턴 잠금이겠지? 지훈은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박태성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역시나 패턴 잠금이 떴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외선 라이트 펜을 꺼내 액정에 비췄다. 액정에 묻은 지문 자국이 형광색으로 도드라졌다. 엄지손가락이 자주 지나간 궤적. 지자 모양이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지자를 그렸다. 딸깍. 잠금이 풀렸다. 빙고. 단순한 놈. 지우는 재빨리 사진첩과 문자 메시지함을 훑었다. 예상대로였다. 형님, 이번에 쌀 20포대 준비됐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뒷문으로. 저번 달 정산금 300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요. 애들 단속 잘하십시오. 요즘 감사 시즌이라 빡셉니다. 발신자는 동탄 맛집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군용쌀과 고기를 빼돌린 정황이 문자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게다가 사진첩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과 다른 여자와 찍은 민망한 사진들까지 수두룩했다. 와, 진짜 쓰레기네. 이수진 씨가 불쌍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야. 지우는 준비해간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으려다가 멈칫했다. 시간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폰을 꺼내 화면을 고속으로 촬영했다. 스크롤을 내리며 수백 장의 문자와 사진을 담았다. 그때였다. 박태성이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지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태성의 손이 허공을 휘젓더니 협탁 쪽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침대 밑으로 숨었다. 박태성의 손이 협탁 위를 더듬거리더니 물컵을 찾았다. 제기랄. 박태성이 물을 마시고는 쩝쩝거리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다. 핸드폰은 다행히 건드리지 않았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호흡을 조절했다. 707 훈련 때 겪었던 극한 상황에 비하면 이건 장난 수준이었다. 박태성의 콧꼬리가 다시 규칙적으로 바뀌자 지우는 폰을 제자리에 놓고 소리 없이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손에 쥔 증거는 묵직했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선배, 자? 나야 지훈이. 대박 건수 하나 물어왔어. 내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 비워놔. 제목은 현역 상사의 화려한 이중생활 횡령, 도박, 그리고 가정폭력. 어때? 죽이지? 전화기 너머로 방송국 사회부 기자인 선배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야, 자료 지금 바로 보내. 당장. 기다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내일 박태성이 퇴원한다며? 퇴원 선물로 아주 큰 걸 준비 중이거든. 지우는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웃었다. 이제 그물은 다 쳐졌다. 내일 아침 박태성이 눈을 뜨면 세상이 뒤집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우는 일열에서 직관할 생각이었다. 기대해라, 박태성.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다. 지우는 병실로 돌아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깁스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멀쩡한 다리로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갔다. 야, 김병장. 너 똑바로 확인한 거 맞아? 아무도 없었다며?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병실에서 박태성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쉰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번들거렸다. 아까 잠결에 느꼈던 인기척, 그리고 침대 밑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숨소리가 영 찜찜했다. 비록 눈을 떴을 땐 아무도 없었지만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행보관님, 제가 행정반 CCTV 다 돌려봤는데 외부 접속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뭐, 뜸 들이지 말고 말해. 그게 오늘 저녁에 7중대 황일병이랑 최이병이 외출 나갔다가 아직 복귀를 안 했습니다. 폰도 꺼져 있고요. 박태성의 미간이 구겨졌다. 황일병과 최이병. 그놈들은 자신이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고 돈을 뜯어냈던 병사들이었다. 만약 그놈들이 헌병대에 찌르기라도 한다면
아니, 헌병 때보다 더 무서운 건 외부로 말이 새나가는 것이었다. 이 새끼들이. 야, 너 당장 애들 풀어서 걔들 찾아. PC방, 모텔 싹 다 뒤져.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해. 박태성은 전화를 끊고 손톱을 물어뜯었다. 불안했다. 다리가 부러진 후로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호수공원에서 만난 그 미친 여자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설마 그 여자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백수 같았는데. 박태성은 의심을 지우려 애썼지만 본능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주소록을 뒤져 동탄 해결사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김 사장. 나야. 일 하나 처리해야겠다. 지금 당장 병원 앞으로 애들 좀 보내. 좀 껄끄러운 년이 하나 있어서. 같은 시각 동탄 북광장의 한 삼겹살집 구석진 자리. 지우는 불판 위에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를 가위로 숭덩숭덩 자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빡빡 깎은 머리에 군복이 아닌 사복을 어색하게 입은 청년 둘이 앉아 있었다. 김 병장이 찾던 황일병과 최이병이었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훈과 불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드세요. 군인들인데 고기 많이 먹어야지. 지훈이 고기 한 점을 최이병의 앞접시에 툭 놔주었다. 최이병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저기, 정말 박태성 행보관님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이거 걸리면 진짜 죽습니다. 영창 가는 걸로 안 끝나요. 맞습니다. 그 사람 뒤에 51사단 주임원 사님도 있고 백이 엄청납니다. 괜히 저희만 다치면. 황일병이 손을 떨며 거들었다. 그동안 박태성에게 당한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우는 쌈무에 고기를 싸먹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 안 다쳐. 내가 약속해. 나 707 강지훈 중사야. 계급으로나 짬으로나 내가 그 인간보다 위는 아니어도 밟아줄 능력은 충분해. 지훈이 품에서 공무원 증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중사 강지훈. 그제야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육군 최정예 부대, 그것도 특임대 간부가 눈앞에 있었다. 와, 진짜 707이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다 말해. 박태성이 너희한테 무슨 짓 했는지. 녹음기 켰으니까 있는 그대로.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침내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행보관님이 제 월급 카드를 아예 가지고 계십니다. 관리해 준다고 가져가서는 유흥비로 다 썼습니다. 달라고 하면 얼차려주고. 저는 지난번에 부모님이 면회 오셨는데 행보관님이 부모님한테까지 용돈 좀 달라고 압박해서 50만 원 뜯어갔습니다. 그거 안 주면 제군 생활 꼬인다고 협박해서. 지훈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단순 횡령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병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까지 건드린 악질 범죄였다. 그리고 식자재 빼돌릴 때 저희 보고 트럭에 싣게 했습니다. 새벽에 뒷문으로 민간 트럭이 와서 고기랑 쌀 싣고 갔습니다. 장부 조작은 김 병장 시켰고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지우는 녹음기를 끄고 병사들에게 콜라를 따라주었다. 됐어. 이 정도면 그 새끼 옷 벗기는 건 시간 문제야. 너희는 오늘 부대 복귀하지 마. 내가 잡아준 모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헌병대에서 조사관 오면 그대로 말하면 돼. 알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기를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라 지키러 온 귀한 아들들이 저런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식사를 마치고 병사들을 안전한 숙소로 보낸 뒤 지우는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북광장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드문드문 비치는 뒷골목이었다. 타닥.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셋, 아니 넷.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냄새를 맡으셨네. 그녀는 일부러 CCTV가 없는 막다른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뒤따라오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막다른 골목 끝.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음산한 곳이었다. 지훈이 뒤를 돌자 덩치 큰 사내 4명이 킬킬거리며 길을 막아섰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전형적인 동네 건달 혹은 용역 깡패들이었다. 아이고 누님. 밤길이 너무 어두우신데 저희가 좀 에스코트해 드릴까? 리더로 보이는 놈이 껌을 짝짝 씹으며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쳤다. 박태성이 보냈니? 지훈의 물음에 사내들의 표정이 멈칫했다. 어라? 눈치는 빠르네. 그럼 말도 잘 통하겠어. 우리 형님이 아주 많이 화가 나셨거든. 다리 하나 부러진 값으로 1억은 좀 과하고 그냥 누님 다리도 똑같이 하나 부러뜨리면 쌤쌤 아니겠어? 놈들이 거리를 좁혀왔다.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하품을 하듯 목을 좌우로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야, 너희 군대 갔다 왔냐? 뭐? 군대 다녀왔으면 알 거 아냐. 민간인이 군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특수부대 군인을. 뭐래, 이 미친년이. 야, 잡아. 리더의 신호와 함께 덩치 하나가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무식하게 큰 동작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퍽. 지훈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꽂았다. 컥.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고꾸라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강목을 뺏어들었다. 나머지 셋이 당황한 사이 지훈의 발차기가 춤을 추듯 날아올랐다. 로우킥으로 왼쪽 놈의 허벅지를 가격해 균형을 무너뜨리고 곧바로 회전하며 뒤꿈치로 오른쪽 놈의 턱을 날렸다. 퍽, 억. 단 3초 만에 2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야, 너 뭐야? 리더가 뒷걸음질 쳤다. 쇠파이프를 든 손이 달달 떨렸다. 지우는 강목을 툭 던져버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이었다. 내가 물었잖아. 박태성이 시켰냐고. 오지 마. 오면 죽여버린다. 리더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지훈에게는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남자의 팔을 낚아챘다. 우득. 아악. 팔꿈치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깨잖아. 지훈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남자는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렸다. 공포였다. 눈앞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살인 기계였다. 자, 다시 묻는다. 박태성이 얼마 줬어? 300. 300만 원 준다고. 고작 300의 인생을 거냐? 쯧쯧. 경찰서 가면 진술 똑바로 해라. 박태성이 시켜서 했다고. 안 그러면 내 남은 팔 한쪽도 마저 꺾어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지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깡패들을 뒤로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트레이닝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30분 뒤 박태성의 병실. 박태성은 초조하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처리했다는 연락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어머, 아직 안 주무셨어요?
박태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강지훈이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멀쩡한 모습으로 손에는 편의점 커피를 들고 웃으며 들어왔다. 너,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 혹시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으셨나? 지훈이 침대 가까이 다가가 박태성의 귀에 속삭였다. 보내신 친구분들 너무 약하던데. 뼈가 순두부인 줄 알았어요. 다음엔 좀 튼튼한 애들로 보내세요. 박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깡패 4명이 깨졌다고. 저 여자 혼자서? 너 정체가 뭐야? 대체 뭐 하는 년이야? 말했잖아요. 지나가는 시민이라고. 근데 좀 센 시민. 지우는 싱긋 웃으며 박태성의 깁스 위에 커피캔을 툭 올려놓았다. 내일 퇴원하신다면서요? 퇴원 선물 기대하세요. 아주 스펙터클할 거니까. 지훈이 나가고 난 뒤 박태성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 저 여자 좀 내보내. 경찰 불러.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병동 내에서 진상 환자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태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공포였다. 다음 날 아침 7시.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박태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아내 수진을 찾았다. 야, 이수진, 어디 갔어? 짐 싸라고 했잖아. 하지만 병실 어디에도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진의 짐가방도 아이들의 사진도 싹 사라져 있었다. 이게 뭐야? 도망갔어? 박태성은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음만 나올 뿐이었다. 덜컥 겁이 났다. 수진이 없으면 화풀이할 대상도 자신을 수발들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내가 입을 열면 자신이 가정폭력범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그때 병실 TV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역 육군 상사가 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부식을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태성의 고개가 삐걱거리며 TV로 돌아갔다.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태성의 사진과 그가 김 병장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상사는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을 청부 폭행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단독 입수한 CCTV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는 어젯밤 골목길에서 깡패들이 지훈을 둘러싸는 장면, 그리고 지훈이 그들을 제압한 뒤 깡패들이 박태성이 시켰다고 자백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말도 안 돼. 저게 왜 뉴스에? 박태성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찬 눈빛들이었다. 저 사람 아냐? 박 상사라는데? 어머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이랑 같은 병실을 썼다니 소름 돋아.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벅. 51사단 헌병대입니다. 박태성 상사 계십니까?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사 계급장이, 가슴에는 707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태성은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 군인이었어? 지훈은 뚜벅뚜벅 걸어와 박태성 앞에 섰다. 그리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중사 강지훈이다. 박태성 상사 당신을 군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및 가정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거 모함이야. 난 억울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박태성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지우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증거. 여기 다 있네. 내가 식당 사장이랑 주고받은 문자, 장부 조작 지시한 녹음 파일, 병사들 진술서, 그리고 내 아내 진단서까지. 아, 내 휴대폰 패턴이 지자인 건 너무 식상하더라. 덕분에 잘 털었어. 박태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내 폰을 체포해. 지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박태성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으악, 내 다리. 환자한테 이래도 돼? 나, 이거 안 나. 박태성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며 울부짖는 꼴은 처참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실시간으로 동탄 가정폭력 군인 체포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병원 로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구석에 숨어있던 수진을 불렀다. 나오세요, 사모님. 이제 끝났어요. 수진이 아이들을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이제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시는 게 갚는 거예요.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위자료랑 양육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세요. 저놈 숨겨둔 도박 자금도 꽤 되더라고요. 지우는 수진의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저씨 이제 안 와. 그러니까 엄마랑 씩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언니 최고.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지우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자, 그럼 전 이만. 부대 복귀 시간이 다 돼서요. 휴가가 참 알차게 지나갔네요. 지우는 선글라스를 끼고 병원 문을 나섰다. 밖에는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박태성을 태운 헌병대 차량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사라졌다.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다. 51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부대 내에서 실세라 불리며 병사들 위에 군림했던 박태성은 이제 죄수복과 다를 바 없는 허름한 활동복을 입고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아니, 수사관님, 제가 억울해서 그럽니다. 그 여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피해자 아닙니까? 707 부대원이 민간인 다리를 분질러 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박태성은 조사 내내 뻔뻔하게 소리쳤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강지훈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논리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헌병 수사관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박 상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당신이 가정폭력 휘두르다가 제지당한 건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으로 이미 결론 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수사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부식 횡령액 총 5,400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및 베팅 금액 1억 2천. 병사들 상대로 한 금품 갈취 및 가혹행위 피해자만 15명입니다. 여기에 아내분에 대한 특수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됐어요. 당신 군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뉴스에 나올 판이야. 거짓말. 그거 다 조작된 겁니다. 김 병장 그 새끼가 나 엿먹이려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TV 모니터가 켜졌다. 뉴스 화면이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두 얼굴의 육군 상사 사건, 오늘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 전역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 박모 상사의 과거 악행을 잇따라 폭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 상사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졌었다. 그 인간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예비역들의 댓글과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다. 동탄 지역 맘카페에서는 박태성의 신상을 공유하며 살인마, 악마라며 분노하고 있었고 국방부 홈페이지는 박태성을 파면하라는 청원글로 도배가 되었다. 박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안이 포장해왔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에이,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무했는데. 한편 병원 밖 세상에서는 강지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박태성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박태성이 아내 몰래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수진에게 돌려주어야 진정한 참교육이 완성되기 때문이었다. 지윤은 수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사모님, 혹시 박태성이 집에 금고 같은 거 둔 적 없어요? 금고는 없는데.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낚시 가방이 하나 있어요. 낚시도 안 가는 사람이 절대 못 건드리게 해서. 지윤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거네요. 그날 오후 지윤은 경찰 입회하에 수진과 함께 박태성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장롱 깊숙한 곳, 먼지 쌓인 낚시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차명 통장, 그리고 골드바 몇 개가 쏟아져 나왔다. 박태성이 병사들을 갈취하고 부식을 팔아넘겨 모은 검은 돈이었다. 세상에. 우린 쌀쌀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었는데. 수지는 현금 뭉치를 보며 오열했다. 남편은 밖에서는 호인인 척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정작 처자식은 굶겼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우세요. 실컷 우시고 이 돈 다 가져가세요. 이건 박태성 돈이 아니라 사모님이랑 아이들 눈물값이에요. 지윤은 수진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경찰 역시 이 돈을 범죄 수익으로 압수하려 했으나 지윤이 기지를 발휘했다. 형사님, 이건 생활비 명목으로 집에 둔 현금 아닙니까? 일단 부인에게 인계하시고 나중에 추징금 나오면 그때 정산하시죠. 지금 당장 이 가족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윤의 논리 정연한 압박과 707 특임대라는 신분이 주는 묘한 위압감에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로써 박태성은 명예도 직업도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숨겨둔 재산까지 모조리 잃게 되었다. 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자신의 다리 통증과 싸우며 다가올 재판을 공포 속에 기다려야만 했다. 2달 후 경기 남부지역 군사법원. 박태성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분노한 예비역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가정폭력범 박태성을 구속하라. 군인 망신 박태성 강력 처벌하라. 피켓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호송버스에서 내린 박태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깁스는 풀었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법정 안 방청석 맨 앞줄에는 수진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휴가를 내고 참석한 강지윤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 검찰관이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혐의 내용만 낭독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죄목이 화려했다. 변호인석에 앉은 국선 변호인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박태성은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라고 닥달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증인 입장하세요. 판사의 호명에 강지윤이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술 냄새가 났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내의 급소를 노려 타격하고 있었고 제가 개입하자 즉시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박태성은 지훈을 노려보려 했지만 지훈이 고개를 돌려 차갑게 응시하자 황급히 눈을 피했다. 기세에서 완전히 눌린 것이었다. 이어서 피해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태성이 어떻게 자신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돈을 뜯어갔는지 증언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저런 쓰레기가 간부라고. 내 아들도 군대 갔는데 피가 거꾸로 솟네. 마지막으로 수진이 피해자 진술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7년간 지옥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이 아닌 화풀이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강지훈 중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는 이름의 악마에게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진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심지어 무뚝뚝하던 군 판사의 표정조차 일그러졌다. 박태성은 마지막 최후 변론 기회를 얻자 비굴하게 눈물을 짜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피고인. 판사가 박태성의 말을 끊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피고인은 군인의 본분인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약자인 병사와 가족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문. 피고인 박태성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재적 파면에 처하며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 징역 7년. 군사 재판치고는 그리고 초범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었다. 게다가 파면 선고로 인해 박태성은 군인 연금 박탈은 물론 불명예 전역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되었다. 아, 안 돼. 7년이라니.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박태성이 판결에 불복하며 난동을 부리려 하자 헌병들이 그를 제압하여 끌고 나갔다. 이수진, 너 거기 안 서? 강지훈, 너 2년.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박태성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공포를 주지 못했다. 그저 패배자의 단말마일 뿐이었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지훈이 그녀를 부축했다. 끝났어요, 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법정 한가운데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었다. 사건 종결로부터 1년 후.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가을이 되었다. 동탄 호수공원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1년 전 그날 밤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박태성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줄지 않아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반면 이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박태성에게서 받아낸 위자료와 숨겨둔 돈으로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새봄.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했다는 뜻이었다. 어서 오세요. 새봄입니다. 수지는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예전의 주눅 들고 상처받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두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의 공포에서 벗어나 해맑게 가게 안을 뛰어다녔다.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짧은 머리에 선글라스, 카키색 야상 점퍼를 걸친 강지훈이었다. 어머, 지훈 씨. 수진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왔다.
지우는 쑥스러운 듯 선글라스를 벗으며 웃었다. 잘 지내셨어요? 커피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검문 나왔습니다. 아유, 정말.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지우는 그동안 해외 파병 훈련을 다녀오느라 연락이 뜸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까맣게 탔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저 이거 받으세요. 지훈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화려한 상패였다. 올해의 자랑스러운 시민 영웅상 마이너스 강지훈 중사. 어머, 세상에. 상 받았어요? 네, 뭐. 부대에서도 표창장 받고 시청에서도 주더라고요. 다 언니 덕분이죠. 무슨 소리야, 지훈 씨가 내 인생을 구해줬는데. 이건 지훈 씨가 당연히 받아야 할 상이지. 수진은 상패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은 그런 수진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전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군인이 국민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저기 있는 저 꼬마 숙녀가 더 많이 큰 것 같네요. 지훈이 아이들을 가리키자 아이들이 언니 하고 달려와 지훈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오후 지훈은 부대로 복귀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이 보였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707 부대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강 중사, 복귀 언제냐? 회식 메뉴 삼겹살로 통일했다. 빨리 와라. 늦으면 고기 없다. 지우는 피식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금 갑니다. 내 목 남겨놔라. 다 죽는다. 버스가 동탄대로를 달렸다. 지우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분노로 가득 찼던 그날 밤과는 달리 지금은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박태성 같은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 같은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그리고 이수진처럼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좋아. 다시 달려볼까?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다. 버스가 힘차게 속도를 높였다. 그녀가 가야 할 곳, 그녀를 기다리는 전우들이 있는 곳으로. 동탄의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이제 막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